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누군가 훔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기로만 생각한다면 그 위기가 진짜 닥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송내고등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안재정입니다. 흔히 학교에서는 환경쌤이라고 부르는데요. 환경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위기를 넘어 기회로 탄소 중립 우리의 힘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서 탄소 중립이나 기후 얘기를 이야기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매스컴에서 접하는 전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환경 문제 또는 기후 위기를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를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좀 더 교육적이고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연방 콜루친 섬에서 북극곰들이 버려진 기상 관측소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최근 우리의 지구에서의 삶이 앞에 보는 사진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인간의 필요로 만들어지고 또 인간에 의해서 버려진 지구에서 홀로 남겨져서 집을 지키고 있는 그런 북극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의 지구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기후위기, 환경위기의 시대인가라는 질문을 접해보셨거나 개인적으로 고민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019년에는 옥스퍼드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를 기후비상사태로 꼽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현 상황이 비상사태다 또는 위기상황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뽑은 단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계절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기도 하고 봄에는 항상 미세먼지를 접하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이상적인 폭염이나 장마에 시달리고 있고 추수를 앞둔 가을에는 많은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는 법 등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검색되고 있고 이는 삶의 풍요와 함께 진화된 환경 문제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이런 환경 문제를 계기로 사회체계의 전환을 맞이할 기회를 여러 번 있었지만 아직까지 성공적인 경우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사건의 경우 당시의 모 기업이 낙동강의 발암물질인 페놀을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믿고 버리게 되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에 법과 제도 등에 영향을 주었지만 대중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서 낙동강이라는 지역적인 문제로 잊혀져 갔습니다. 이후 10년 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구적인 관점의 환경 문제로 너무 거대해서 우리의 삶의 관련성을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곰이 우리 집 앞에서 죽거나 해수면이 상승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학교가 물에 잠기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이 또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과 행동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나서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앞선 두 문제에 비해서 미세먼지 문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환경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페놀 사건처럼 너무 지역적이지도 않고 기후변화처럼 너무 거대해서 사람들이 당장 피부로 직접적인 영향을 접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고
그 피해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따져봤을 때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우리 사회에 무엇을 바꾸며 또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아마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던 첫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인천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인터넷에서 찾지 않아도 매년 봄마다 우리는 미세먼지 심한 하늘의 사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문제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과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들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명확하고 이러한 대중들이 느낄 수 있는 차이가 어떤 면에서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위기이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이 순위로 따지면 14위쯤 되는데요. 그 위 순위로는 불에 대한 안보, 공기나 쓰레기 문제, 그리고 의학과 건강에 대한 접근, 교육적 형평성 등 많은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의 가장 끝판왕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을 통해서 막고자 하는 기후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우리가 위기로만 생각한다면 그 위기가 진짜 닥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코로나를 우리가 위기로만 생각하고 코로나를 피하는 방식에만 몰입했다면 백신 개발과 같은 경험을 기회로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제들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기후변화 또한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기존의 경제체계 또는 사회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많은 기회를 기업들이 잡으려고 구조계약과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흔히 ESG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ESG 경영은 단순히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처럼 환경 문제를 통해서 우린 많은 경험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감염병 체계를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러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은 연습의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면에는 가장 거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기후변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꽤 과학적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규명되어 있습니다. IPCC는 1990년대부터 보고서를 통해서 과학적,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발표한 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대상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이 의미 있는 트렌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상적인 변화 중 2022년 구글 트렌드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검색어 종합 1등이 기후변화였습니다. 기후변화가 검색어 1등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기후변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변화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검색과 트렌드를 봤을 때 기후변화는 순위에 있지 않은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관심을 넘어 책임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을 봤을 때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영어로 리스판서블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책임감입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기후변화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그동안의 객체에서 벗어나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행동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 문제가 진짜 우리에게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적이고 하나는 외모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공부하듯이 또는 외모를 가꾸듯이 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이러한 문제가 그동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미래 세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녀는 1992년 이후회에서 연설했던 세반스키이고 두 번째 소녀는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1992년에서 2019년까지 한 세대에 걸쳐 미래 세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두 소녀의 연설문을 대표하는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반스키의 경우 고칠 줄 모르면 더 이상 파괴하는 것을 멈춰달라는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했고요. 한 세대 후인 그레타 툰베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하울데울이라는 표현으로 기성세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미래 세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더 이상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한 세대가 지나간 지금의 미래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 기성세대가 다음 미래 세대한테 받을 질문은 툰베리의 경고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전 세계의 미래 세대를 거리로 나가게 했던 원동력이 됐고 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누군가 훔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많은 미래 세대가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행동으로 청소년 기후소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건의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가장 어린 애로는 2023년 6월에 태어난 아이가 포함된 아기 기후소송도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부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미래 세대의 주장이 아직은 공감과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듯이 질문이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질문을 이제 우리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온도는 1.2도 상승했고 그 상승세는 전 인류세를 통틀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도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짜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되물어 봤을 때 그 많은 회의와 그 많은 협약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꺾인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가 가진 거대한 가속화가 그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만 막는다고 해서 지금의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의 지속 불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과학기술의 방향이 함께 전환되어야만 바뀔 수 있다고 보입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급변 요소가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있고 이러한 급변 요소들은 여러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 반응으로 지구 위기의 티핑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이 이러한 위기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 식당에 거대하게 들어차 있는 코끼리가 분명한데도 그 코끼리를 모른 채 하며
서로 불행하면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성세대의 외면은 한때 작은 몸집을 차지했던 코끼리가 이제는 몸집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는 문을 통해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로서도 대단히 난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을 부수고 나가지 않는 한 이 코끼리의 출구 전략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를 접하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불확실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미래 세대들의 불안과 불확실을 희망과 기대로 바꿔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출량과 흡수량을 계산했을 때 0으로 만들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죠. 하지만 지금의 배출 수준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의 배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은 과학적인 사실규명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죄책감과 무기력을 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단계를 학교에서 경험해 본 예를 들어 6단계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일반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대상이 버려져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면 1단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현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일반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캔과 패티 등이 버려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인이 이를 수거하여 분리수거를 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까지는 개인의 영역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개인의 문제의식 여부와 실천만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4단계는 개인의 실천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에 대해 많은 매체와 전문가들이 하는 수준이 4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단계의 이러한 모습에서 이를 접하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옆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단계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사람들이 15% 이상 된다면 이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에 대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알미 필요한데, 오늘은 1970년 미국의 생물학자와 과학자에 의해서 개발된 공식을 바탕으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공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 풍요, 과학기술의 3가지 변수로 나타냅니다. 복잡한 환경 문제의 원인을 3가지 변수를 곱해서 나타내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변수 간의 상호의존성,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무시했다는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의 3가지 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인구 같은 경우에는 상수에 가까운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인 풍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미 1970년대에 전 세계 생태용량은 지구 한계의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를 지표한 것이 생태용량 초과의 날입니다. 지금과 같은 삶의 풍요를 유지할 때 지구가 한계 이상 필요한 시점을
12달 중 언제일지를 표시한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월 2일이 되면 지구 1개 이상의 자원을 쓰게 됩니다. 쉽게 줄일 수 있는 변수라는 착각이 들긴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변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변수인 과학기술은 어떤 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인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시도를 하는 많은 움직임이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엑스프라이즈에서 하고 있는 카본 줄이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1억 불의 상금을 걸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5개의 본선팀을 뽑았고 그 본선팀 중에 한 팀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프린티 빌리지 팀입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빈곤 문제와 이산화탄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플랜트 빌리지 팀의 아이디어는 아프리카에 있는 소규모 저장농을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획 큐브로 재해석하고 AI를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획 큐브는 나무에 붙인 QR코드, 인공위성 이미지로 작성된 농성지도, AI가 접목된 휴대전화 앱, 솔라나 블록체인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나무를 키우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몸에 탄소를 품은 다 큰 나무를 다시 바이오차로 만든 다음 땅에 묻어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격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탄소경제 체계하에서는 이처럼 생긴 수익금이 암호화폐로 관리되면서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기술들인 AI, 바이오 기술,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융합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환경교육 또는 이런 환경 문제의 솔루션을 단순하게 분리수거, 재활용, 에너지 절약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환경 분야에 대한 알미 작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암과 모름의 경계가 곧 알미다. 알미 작아서 모름과의 경계가 작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계 속에서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나 반문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알을 넓히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알을 넓혀서 모름과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개인들을 묶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환경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인구와 풍요, 과학기술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감수성과 친환경적인 태도, 환경 소양과 실천 역량, 통합적인 탐구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시스템 사고 속에서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가치 추구를 위한 협력과 소통을 경험하고 환경과 지속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실천과 참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혁을 이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환경교육이 교육기본법으로 제정돼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많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환경, 생태와 환경, 인간과 환경, 기후변화와 같은 교과도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양의 생태와 환경, 과학 과목의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사회 과목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등과 같은 과목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5단계의 최소한의 시스템이 학교 교육에서도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실제 참여하는 15% 이상의 학교를 만들어 정상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 행동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안 했던 것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요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다루기 시작해야 하고, 비상사태임을 직시하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실패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포함하고 여러 위기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시스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 소외되거나 보상받지 못하지 않도록 이러한 선택을 사회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으로나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삶에 있어 많은 수단을 바꾸고 소비를 줄이며 지구를 가꿀 수 있는 많은 방안을 만드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아이디어가 없어 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현실화하는 스케일업의 시간이 부족해서 안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시작됐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암과 모름의 경계 속에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행착오에 굉장히 길고 고단한 스케일업의 시간이 우리 사회도 요구되고 있고,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슬기롭게 넘어갈 때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교육이고, 이러한 교육에서 가져야 되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경험의 끝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상상과 질문을 돌려주고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물려준 세상이 학생들이 우주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별빛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자원이 미래 세대의 자원을 빌려 쓰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은하수를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학대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육들이 학생들의 상상력과 질문을 이끄는 교육이 아닌 문제풀이 중심의 서열을 세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끌어낼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지구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는 것은 현 세대의 중요한 소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희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작은 실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탄소 중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교사 안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